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달러가 강해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수출업체 사장님들은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모든 나라가 같은 돈을 쓰면서 편리하게 살지 않는 걸까요? 왜 1달러는 1유로가 아니고 1파운드는 200엔이 넘을까요? 오늘은 이 복잡하고도 흥미진진한 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존이라는 미국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소 달러만 사용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환전소에 갔더니 1달러로 0.87유로밖에 바꿀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 주에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니 이번엔 1달러가 무려 24,300동이나 됩니다. 같은 1달러인데 왜 이렇게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더 신기한 것은 환율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한다는 점입니다. 존이 월요일에 확인했던 환율과 금요일의 환율이 다르고 때로는 하루 사이에도 큰 폭으로 변동하기도 하죠. 특히 중요한 경제 발표가 있거나 정치적 사건이 터지면 환율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입니다. 마치 주식시장처럼 분 단위로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나라의 돈이 금에 연결되어 있었죠. 이걸 어려운 말로 금본위 제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정부가 보유한 금을 기준으로 딱 그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골드를 모아야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시스템은 환율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었습니다. 각 나라 돈의 가치가 금이라는 확실한 기준으로 정해졌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 1온스에 20달러를 보장하고 영국이 금 1온스에 4파운드를 보장한다면 자동으로 1파운드는 5달러와 같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모든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 금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금 본위제도 하에서는 각국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부가 보유한 금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한 화폐 발행량도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경제의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경제가 성장할 때 필요한 유동성 공급에 제약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 시기에는 이런 제약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세상이 복잡해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 정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금 보유량 때문에 돈을 더 찍어낼 수 없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금본위 제도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기도 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금본위 제도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어버린 후였죠. 결정적인 변화는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닉슨 쇼크였습니다. 미국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거죠. 이는 사실상 금본위 제도의 종료를 의미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지출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국도 더 이상 금본위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이 사건은 전 세계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명목화폐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돈의 가치가 금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정부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나라 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돈의 가치를 좌우하게 된 거죠. 정부의 경제 정책, 정치적 안정성, 경제 성장 전망 등이 모두 통화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명목화폐 시스템에서는 돈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돈을 갖고 싶어 하면 그 돈의 값이 올라가고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값이 떨어집니다. 미국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이유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때문이고 반대로 경제가 불안한 나라의 돈은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베네수엘라처럼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에서는 자국민조차 자국 돈을 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는 몇 년 사이에 가치가 99% 이상 떨어져서 휴지 조각이 되다시피 했어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나 콜롬비아 페소를 사용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물물 교환을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나라 돈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죠.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돈의 가치를 좌우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이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00원으로 햄버거 2개를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1개밖에 못 산다면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거나 벌어질 확률이 높은 나라의 돈을 갖고 싶어요? 불안하잖아요.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하면 그 종이 화폐도 가치가 바로 사라지니까요. 물가 상승률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거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들의 소비 욕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물가가 오르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과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어요.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짐바브웨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짐바브웨 달러 1개가 미국 달러 1.32개와 맞먹을 정도로 강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정책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무분별한 돈 찍어내기로 인해 2000년대에는 미국 달러 1개가 짐바브웨 달러 63만 개와 같아졌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돈 수레에 실고 가야 하는 우픈 상황이 발생한 거죠. 짐바브웨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연 2억 3천만 %를 기록했어요. 이는 물가가 매일 2배씩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1달러 빵이 저녁에는 2달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급여를 받자마자 즉시 외화로 바꾸거나 생필품을 사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짐바브웨 정부는 자국 화폐 발행을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쓰기 시작했죠. 이는 한 나라의 화폐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금리입니다. 금리란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높으면 그 나라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한국의 금리가 3%이고 미국의 금리가 5%라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되니까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의 영향은 생각보다 복합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25% 인상한다고 발표만 해도 전 세계 환율이 실시간으로 움직이죠. 투자자들은 24시간 내내 각국의 경제지표와 중앙은행 발언을 분석해서 금리 변화를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를 호크 매파와 도부 비둘기파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매파적입니다.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비둘기파적 발언은 금리 인하나 현상 유지를 암시합니다. 비둘기는 평화로우니까요. 정부 채권 투자를 예로 들어보죠. 정부 채권은 국가의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간 후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투자 상품입니다. 만약 10년간 연 4%의 이자를 주는 1,000만 원짜리 정부 채권을 산다면 매년 40만 원의 이자를 받고 10년 후에는 원금 1,0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죠.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나라의 채권이 더 매력적이니까 그 나라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캐리 트레이드는 글로벌 투자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이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일본 금리가 0.1%이고 터키 금리가 15%라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터키에 투자하면 이론적으로는 14.9%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 변동 위험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막대한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며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일반 사람들이나 기업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거든요.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금 조달 비용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죠. 특히 부동산 시장은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금리가 1% 오르면 주택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서 주택 구매 수요가 급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금리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발표를 할 때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고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소위 연준의 재채기에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지입니다. 1970년대 말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외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열어주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중국 돈인 위안화가 필요하겠죠. 토지를 사고 공장을 건설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려면 모두 위안화를 써야 하니까요. 이렇게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안화 가치도 함께 올랐습니다. 중국의 경제 개방은 단순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 고용 창출, 수출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어요. 1980년대 중국의 GDP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성장 과정에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죠.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은 아무 나라에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를 선호하죠. 만약 어떤 나라가 오늘은 외국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내일은 갑자기 세율을 올린다면 어떨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죠. 또한 시위나 파업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라면 공장 운영이 중단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나라를 찾게 됩니다. 정치적 안정성은 통화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180도 달라지는 나라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경제 정책을 유지하는 나라 중에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실제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의 국가들이 정치적 불안이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통화 가치 급락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반면 스위스, 독일, 일본 같은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성 덕분에 경제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각광받죠. 경제적 안정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나라 빚이 너무 많거나 물가 상승률이 높거나 경제 위기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라면 투자한 돈을 잃을 위험이 크잖아요. 반대로 경제가 튼튼하고 안정적인 나라는 투자 매력도가 높아서 그 나라 돈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 엔화가 경제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죠. 스위스 프랑의 경우는 정말 특별한 사례입니다. 스위스는 영구 중립국이라는 독특한 지위 때문에 전쟁이나 국제적 분쟁과 무관한 안전한 피난처로 인식되고 있어요. 게다가 스위스는 은행 업무의 비밀 보장이 엄격해서 부유층들이 자산을 보관하기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스위스 프랑으로 몰렸죠. 이런 현상을 안전 피난처 효과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로는 수출과 수입의 균형이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외국 바이어들은 일본 자동차를 사려면 엔화로 결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반대로 일본이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한다면 호주 달러를 사용해야 하니까 호주 달러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출이 많은 나라의 통화는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이런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 등을 수출하는 제조업 강국이에요. 특히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같은 고급 브랜드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가 높죠. 이런 독일 제품들을 사려는 외국인들이 유로화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독일은 유로존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도 독일의 경제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석유와 미국 달러의 관계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석유 생산국들과 협정을 맺어서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거의 모든 나라가 석유를 필요로 하는데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있어야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악명 높은 페트로 달러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 핵심 이유 중 하나죠.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미국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하니까 미국은 사실상 돈을 찍어내기만 해도 다른 나라의 실물 자원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당할 수 있었고 달러의 국제적 지위도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산유국들이
다른 통화로도 석유를 팔겠다고 나서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가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양한 통화로 결제를 받겠다고 발표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팔라우나 나우루 같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을 보세요. 이런 나라들은 수출할 만한 상품이 거의 없어서 자국 화폐가 국제적으로 거래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 같은 강한 통화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역을 더 편리하게 하고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는 현실적인 선택이죠. 파나마나 에콰도르 같은 남미 국가들도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선택을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거나 경제 규모가 작아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나라들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환율 불안정성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국 경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방법은 아예 자국 통화를 다른 나라 통화에 고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자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복잡한 경제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면 이미 안정된 강한 통화에 자국 통화를 묶어버리는 거죠. 동남아시아의 부유한 작은 나라인 브루나이가 좋은 예입니다. 브루나이는 자국 달러를 싱가포르 달러와 1대1로 고정했어요. 그래서 브루나이에서 싱가포르 달러를 쓸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 브루나이 달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화 동맹은 생각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운영됩니다. 브루나이 중앙은행과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통화 정책을 조율하고 시장에서 환율이 1대1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즉시 개입해서 다시 맞춰줍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중미의 작은 나라 벨리즈도 비슷한 전략을 씁니다. 벨리즈 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했는데 비율은 2대1로 정했어요. 즉 벨리즈 달러 2개가 항상 미국 달러 1개와 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환전할 때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이 그냥 2배 또는 절반으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편리하죠. 벨리즈는 주로 관광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달러와의 고정 환율이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통화 고정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자국 경제가 어려워져도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없어요. 고정된 상대방 나라의 경제 상황에 운명이 좌우되는 거죠.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벨리즈 달러도 자동으로 같이 떨어집니다. 마치 두 배가 밧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침몰하면 다른 하나도 위험해지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 홍콩이 이런 딜레마를 경험했습니다. 홍콩은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는 커런시 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달러와의 고정 환율을 유지해야 했어요. 이 때문에 홍콩 달러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끝까지 고정 환율을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금융주심지로서의 신뢰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전 세계가 하나의 통화를 쓰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언뜻 보면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유로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로존 국가들은 여행할 때 환전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독일에서 프랑스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갈 때 같은 돈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유로화 도입은 유럽 통합의 상징적 의미도 컸습니다. 수백 년간 전쟁을 벌였던 유럽 국가들이 같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1999년 유로화가 처음 도입될 때는 전 세계가 주목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달러에 대항하는 새로운 기축통화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로화는 도입 초기에 국제결제와 외환보유고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각 나라가 자국 통화에 대한 조절권을 유럽중앙은행에 넘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겨도 혼자서 해결책을 쓸 수 없어요.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하거든요. 이는 마치 한 가정의 가게를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은데 각자의 상황과 필요가 다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2009년 그리스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를 보세요. 그리스 하나의 문제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같은 경제 강국들은 그리스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고 이로 인해 유럽 내에서 갈등이 생겼죠. 독일 국민들은 왜 우리가 그리스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했고 그리스 국민들은 독일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리스 위기는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같은 통화를 쓰지만 각국의 경제 구조와 재정 정책은 여전히 제각각이었거든요. 독일은 수출 중심의 제조업 강국이고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반면 그리스는 관광업과 서비스업 중심이고 정부 지출이 많은 구조였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통화 정책과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죠. 만약 전 세계가 하나의 통화를 쓴다면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경제 위기가 아시아나 아메리카 대륙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현재는 각 나라가 자국 통화를 조절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단일 통화 시스템에서는 그런 완충 장치가 없어집니다. 한 지역의 문제가 곧바로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한 전 세계 단일 통화를 관리할 국제기구가 필요한데 이 기구가 어떤 기준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지도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기는 좋은데 아프리카의 경기는 나쁘다면 금리를 올려야 할까요? 내려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크고 경제발전 단계도 천차만별이니까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을 최대한 강하게 만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통화 가치도 다르거든요. 싱가포르처럼 대부분의 물건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자국 통화가 강할수록 유리합니다. 강한 통화로 외국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석유나 식료품 같은 필수품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라면 통화가 강해야 국민 생활이 안정됩니다. 싱가포르는 국토가 작고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서 쌀, 야채, 고기, 석유 등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해요. 만약 싱가포르 달러가 약해진다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싱가포르 달러를 강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에 대해 싱가포르 달러를 점진적으로 절상시키는 독특한 환율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대로 중국처럼 제조업 중심의 수출 대국은 통화가 적당히 약한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자국 제품을 외국에 더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오랫동안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이런 정책은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든 신발이 위안화로 100위안이라고 해봅시다. 만약 환율이 1달러 6위안이라면 이 신발의 달러 가격은 약 16.7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1달러 7위안으로 만들면 같은 신발이 14.3달러에 팔리게 되죠. 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니까 중국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되고 중국 기업들은 수출이 늘어나서 이익을 봅니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너무 저렴해지면서 다른 나라의 제조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거예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탈산업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주요 선진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서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또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불공정 거래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에서 통화 조작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죠. 최근에는 중국도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통화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해외여행과 수입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강한 위안화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화가 너무 강하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너무 약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개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순조로운 개입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한국의 환율 정책은
매우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장에 맡겨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하지도 않아요. 대신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은 인정하되 너무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만 개입해서 안정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정책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은 없어요. 결국 통화가치라는 것은 각 나라의 경제력과 신뢰도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주가가 그 회사의 실적과 미래 전망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국가의 통화가치도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정치적 안정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환율이 매일 바뀌는 것도 이런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세계 경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연결되면서 통화 간의 관계도 더욱 역동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등장이나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의 개발 등이 기존의 통화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국가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들의 신뢰와 경제적 가치가 돈의 힘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형태의 돈이 나와도 그 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실제 경제에서의 유용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입니다.